조선 어느 고을에 아주 이상한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분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지키는 방식이 조금 많이 남달랐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큰 방도 아니고 제일 따뜻한 자리도 아닌 광 안구석에 놓인 항아리 하나. 그런데 그게 마치 집안의 임금이라도 되는 양,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만큼은 온 세상이 다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 그 앞에 앉으면 눈가가 붉어지고, 평소엔 말씀 한마디도 아끼시는 분이 그 앞에서만큼은 혼잣말을 하시고, 그러니 집안에 처음 들어온 새색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항아리 건드리면 죽는다. 알아들었냐? 예, 죽긴요 어머니. 죽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사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과연 그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독이라도 든 걸까요? 도깨비라도 사는 걸까요? 아니면 금덩이가 가득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웃기고 눈물 나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항아리에 손을 댄 건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딱 보기만.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쌀 한 톨이 퐁당 항아리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항아리에서 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이 두 줌이 되고, 두 줌이 네 줌이 되고, 결국 온 광 바닥이 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랐잖느냐.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마당으로 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달들이 신이 나서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며느리가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쌀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쌀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항아리를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욕심쟁이 훈장 어른은 밤에 담을 넘으려다 굴러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부잣집 마님은 금을 잔뜩 넣었다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봉변을 당하고 고열로 자리에 누웠으며, 급기야 고을 원님까지 직접 찾아왔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가마를 타고 물러났습니다. 원님께서는 지금 욕심으로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오셨습니까? 원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동 한가운데서 정작 이 집 며느리는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진심이랑 욕심은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 나는 지금 어느 쪽일까?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감 한 개를 손에 들고 혼자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항아리는 무엇을 두 배로 돌려줬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집안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삶에 큰 고비가 몇 번은 옵니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시집 가는 것. 그 가운데 시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태어남과도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을 떠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22살의 새색시가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색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하자. 어떤 시어머니를 만나더라도, 어떤 집안 어른을 만나더라도 성심을 다해 모시자. 시집을 오면서 친정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한 말이 아직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을 되새기며 새색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가득 핀 봄꽃도 아니었습니다. 툇마루 위에 떡하니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눈썹이 진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입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는 반듯했고 등은 곧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새색시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색시는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눈빛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였느냐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듯한 복잡하고 무겁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새색시는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색시는 고개를 든 채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한 번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버선 끝부터 쪽진 머리까지. 그리고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세 글자였습니다. 따뜻함도 차가움도 없는 그냥 사무적인 세 글자. 새색시는 그 세 글자를 되씹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마당이 넓고 안채와 바깥채가 나뉘어 있고 우물이 따로 있고 광도 2개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는 집 특유의 오래 조용했던 공기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새색시는 그날 저녁 방에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집안의 규칙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날 것. 부엌불은 꼭 직접 붙일 것. 마당 쓸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것. 물 깃기는 항상 2번 이상 할 것. 제삿날 나물은 반드시 3번 무칠 것. 장독 때는 비가 오기 전에 뚜껑을 닫을 것. 밥은 새벽에 지어 올릴 것이되
너무 이르면 식으니 시간을 맞출 것.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차와 함께 내올 것. 어른이 드시기 전에 먼저 젓가락을 대지 말 것. 제사 음식은 정갈하게 만들되 짜지 않게 할 것. 빨래는 햇볕이 좋은 날 오전에 널 것. 이불은 사흘에 한 번 햇볕에 말릴 것. 규칙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잠깐 말씀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예, 말씀하십시오. 광 안에 항아리가 있다. 그 항아리 절대 건드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건드리면 죽는다. 예, 죽는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정말로 위험하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나.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항아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슬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가 넘어 해가 기울 무렵이면 어김없이 작은 쟁반 하나를 들고 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쟁반 위에는 늘 맑은 물 한 그릇과 쌀 몇 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 안에서 나오실 때면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실 때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조용하고 뭔가 묵은 것을 내려놓고 나온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꼭 절에서 오래 기도하고 나온 사람처럼. 며느리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며느리가 마당에 있던 고양이에게 슬쩍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상하지? 고양이는 대답 대신 그루밍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딱 그런 태도. 며느리는 혼자 마당에 서서 광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아래에서 제비가 조잘거렸습니다. 마당 한켠의 감나무 잎이 봄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 하나가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어쩌면 그 다짐보다 더 깊이 자리 잡은 강렬한 호기심 하나. 물론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고 부엌 아궁이 불 붙이는 것도 손에 붙었습니다. 마당 쓸기는 처음부터 잘했고요. 밥도 제때 지어 올렸고 시어머니 눈에 거슬리는 일 없이 한 달을 잘 버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항아리가 걸렸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가 흔들릴 때 자꾸 혀가 가는 것처럼 며느리의 생각은 자꾸 그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시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광, 그리고
그 아내 항아리. 며느리는 하인 옥매에게 슬쩍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옥매는 나이가 30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야무졌지만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도 꺼내지 않는 타입이었지요. 이 집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날 어떤 기분인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나란히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며느리가 슬쩍 건넸습니다. 옥매야, 저 광 안에 항아리 하나 있잖아. 그게 뭔지 혹시 알아? 옥매의 채칼 손이 딱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췄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면 손이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 모릅니다. 근데 왜 얼굴이 빨개? 더워서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부엌 바깥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두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매의 얼굴이 더워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옥매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한다. 그 침묵은 무서움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사정을 지키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어떤 날은 밤늦게, 병이 나신 날에도 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날에도 가셨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인데 시어머니가 우산도 챙기지 않고 광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걸 며느리가 봤습니다.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항아리 쪽을 너무 오래 바라보는 바람에 머리에 눈이 한 뼘씩 쌓인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들키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뭘 그리 보느냐? 아, 저기 새가 앉아서요. 어디? 아, 방금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 번 찬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딱 한 번 웃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이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웃음이 어딘가 섭섭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나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잎이 돋고 마당 귀퉁이에 냉이가 올라왔습니다. 그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제사에 나가셨고 옥매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 안에 며느리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를 하다가 볕이 좋아서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바느질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순간에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는지 며느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광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딱 한 뼘 정도. 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딱 보기만.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 만지지도 않을 거고, 그냥 어떻게 생긴 항아리인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10번을 다짐하며 한 발씩 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지고, 보지 말라는 것은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 어쩌겠습니까? 며느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냥 보기만 한다는 말이 지켜진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안은 예상보다 평범했습니다. 오래된 도구들, 말린 나물, 된장독, 간장 항아리, 먼지 낀 삼태기, 녹슨 낫,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다른 항아리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놓인 것이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짙은 잿빛 옹기였습니다. 어른 허리쯤 되는 높이에 아가리가 손바닥 2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문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박이 칠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고 오래되고 묵직한 흔한 조선 옹기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항아리 앞에 쪼그려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고 물 위에 쌀며 잘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가져오시던 그 쌀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항아리였습니다. 물이 담겨 있고 쌀이 떠 있는 그냥 항아리. 그러다 주변 바닥에 떨어진 쌀 한 톨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올 때 신발에 묻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두기가 뭐해서 집어들었습니다. 버리려고 보니 그냥 넣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쌀이 있으니까요. 그냥 제자리에 돌려주는 느낌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히 바라는 것도 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쌀 한 톨을 집어 항아리 위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기울였습니다. 퐁당. 조그만 소리 하나가 광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항아리는 고요했습니다. 물만 찰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그냥 항아리네 하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슬렁슬렁. 그러더니 물 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파문이 가라앉나 싶더니 이번엔 쌀 한 알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엔 2알, 3알. 그러더니 한 줌, 2줌. 쌀이 나왔습니다. 항아리 아가리에서 쌀이 계속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더니 점점 빨라졌습니다. 빨라지더니 이제는 폭포처럼 콸콸 쏟아졌습니다. 광 바닥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얗게 덮였습니다. 며느리가 항아리 아가리를 손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손 사이로도 쌀이 솟았습니다. 발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그냥 쌀 속에 발이 묻혔습니다. 발목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쌀 속에 반쯤 파묻힌 채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쌀만 있었습니다. 쌀. 그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쌀이 광 문틈으로 밀려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마당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던 닭들이 낙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고양이도 처음엔 쌀을 쳐다보다가 이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담장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대문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추셨습니다. 마당 바닥에 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닭 3마리가 신나서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 앞에서 쌀 속에 반쯤 파묻힌 채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루마기 소매를 거두시더니 광 쪽으로 걸어가셔서 항아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쌀이 멈췄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만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쌀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시어머니는 쌀이 발목까지 찬 마당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광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들이 여전히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쌀은 천천히 광 쪽으로 다시 스며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닭들이 다 먹어치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혼도 아직 안 나셨습니다. 그럼 저 방문 뒤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그리고 저 항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꾸지람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아리를 건드리지 말랬는데 건드렸으니 그것도 모자라 집안을 쌀밭으로 만들었으니 화가 나셔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꾸지람 대신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물 한 그릇을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등잔 하나가 가운데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다. 예,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으면 2배로 나온다. 며느리는 아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쌀 한 톨을 넣었더니 마당이 쌀밭이 됐습니다. 2배로 나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단,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탐심으로 넣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며느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2배가 되기도 하고 절반이 되기도 한다. 즉, 항아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항아리가 안다. 그 대답은 간결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서방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아직 어리고 집안이 가난해져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장터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낯선 노파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흰 수염, 낡은 회색 두루마기. 그 앞에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짙은 잿빛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파는 항아리를 그냥 줬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딱 2마디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넣으면 복이 되고 욕심을 담아 넣으면 벌이 된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빈 항아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배가 고파온다는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그 항아리에 퍼 넣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오늘 저녁은 배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 한 가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항아리가 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을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그 2가지가 섞인 듯한 무언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된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랬던 것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지키셨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지. 그런데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쌀 한 톨을 제자리에 넣은 것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다. 그 말이 며느리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다. 욕심이 없었으니까,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2배가 나온 것이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며느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리에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넣으면 2배가 된다. 욕심으로 넣으면 절반이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 하나. 진심이랑 욕심은 어떻게 구별하지? 내가 뭔가를 원할 때 그게 진심인지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마음속으로는 진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욕심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심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진심이랑 욕심은 어떻게 구별하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비밀은 오래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조선시대 시골 마을에서는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눈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는 눈, 우물가에서 보는 눈, 장터에서 보는 눈. 그 눈들이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전해집니다. 과장과 함께 마당에서 쌀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터에서 친구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물가에서 안악 3명에게 말했습니다. 그 3명이 저녁밥 먹으면서 각자 집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온 마을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 항아리에 넣으면 2배로 나온댄다. 진짜요? 그러니까요. 쌀 한 줌 넣으면 2가마가 된다고요. 사실과 소문 사이에는 항상 과장이 붙습니다. 쌀 한 톨이 쌀 한 줌이 되고 쌀 한 줌이 2가마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금 한 냥 넣으면 1000냥이 된다는 소문으로 불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찾아온 것은 마을 훈장이었습니다. 겉으론 학문과 덕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가장 밝히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지요. 금 몇 냥을 보자기에 싸들고 와서는 목을 가다듬고 예의 바른 척 말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있거늘 항아리를 한 번만 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을 아이들 학비에 보태려고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됩니다. 허허, 마님, 제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훈장은 할 말을 잃고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은 비단을 한 필 들고 왔다가 돌아갔고 술집 주인은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 제일 구두쇠로 소문난 어르신은 떡 1개를 들고 와서 항아리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 떡이 너무 작아서 시어머니가 보고도 못 본 척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 번씩만 빌려드리면 어떨까요? 이웃 사람들인데. 안 된다. 하지만 이웃 간의 정도 있고 그 항아리는 욕심 있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지 않느냐. 저 사람들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더냐? 며느리는 방금 전 줄 서 있던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훈장, 부잣집 마님, 포목전 주인, 고을 아전.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그것은 사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계속되자 점점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가 항아리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고. 이웃을 위해 나눌 생각은 없는 욕심쟁이라고. 며느리도 그 항아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마을 이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장은 한 번 물고 늘어지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 셋을 데리고 공식적인 분위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님, 마을 공동 창고에 곡식이 부족합니다. 내년 봄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항아리로 쌀을 좀 불려주시면 마을 사람 모두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앞선 훈장의 말보다 훨씬 듣기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항아리가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빌리려는 마음이 진심인지 욕심인지는 이장 어른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장도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무섭다. 그리고 참 외롭다.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버텨내고 계신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을 때, 오해를 받으면서도 해명할 수 없을 때,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사람의 등이 얼마나 무거운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뒷말이 쌓이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처음 사고를 친 것은 마을 훈장이었습니다. 낮에 거절당하고 돌아간 후 저녁 내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포기가 안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항아리 생각이 났고 밥을 먹다가도 항아리 생각이 났습니다. 쌀 한 줌 넣으면 2가마가 나온다는데 금 한 냥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건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자 둘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학문을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자. 물론 학문 연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훈장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담 아래로 향했습니다. 사다리를 들고 훈장의 체형은 담을 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고 체형은 풍채 있는 양반이라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그 풍채가 오늘 밤에는 적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것만도 숨이 찼습니다.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갓이 기울고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래에서 훈장을 밀다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란을 광 안에서 자던 고양이가 듣고 야옹야옹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등잔을 들고 담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사다리 위에 훈장이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아, 예. 야간에 잠시 산책을 하다가 담 위에서요? 훈장은 그날 밤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엉덩방아를 찍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허둥지둥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훈장의 갓은 담장 위에 걸린 채로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이들이 발견하고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훈장은 야간 산책을 영영 관뒀습니다. 다음은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훈장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먼저 모으고 기회를 엿보고 타이밍을 잡는 스타일이었지요. 마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 심부름을 나간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날 낮에 뒷담을 타고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참으면서 금덩어리를 품에 안고요.
마님은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금덩어리를 하나씩 꺼내 항아리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냥 재산을 좀 늘리고 싶은 것뿐이다. 이건 정당한 소원이다.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건데, 이게 무슨 욕심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금덩어리가 2배가 되기는커녕 들어갈 때마다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줄었습니다. 또 줄었습니다. 금 한 냥이 반냥이 되고, 반냥이 4분의 1이 되고, 결국 금 10냥이 2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패닉 상태로 광에서 나왔고, 그날 저녁 고열로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일에 동안이 나요. 옆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이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마님이 앓는 내내 잠꼬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도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혼자 광 안에 들어가셔서 항아리 앞에 앉아 오래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얼굴이 어쩐지 지쳐 보였습니다. 항아리를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을 원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가마를 타고 나졸 둘을 대동하고 관복까지 갖춰 입고 아침부터 대문 앞에 가마가 서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원님 앞에서도 팔짱을 끼고 나오셨습니다. 마님, 이것은 사사로운 청이 아니라 관의 요청이요. 요청이시면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원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좀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고을이 요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어렵소이다. 그 항아리로 곡식을 불려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님께서는 지금 욕심으로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오셨습니까? 원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원님은 가마를 타고 물러났습니다. 나졸들이 뒤돌아서 걸어가면서 서로 보며 킥킥거리다가 원님한테 들켜서 혼났습니다. 며느리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강한 분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집이 세서 강한 게 아니다. 무언가 오래 품어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강한 것이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며느리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알게 됐습니다. 이 항아리를 지키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시집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항아리 소동이 잦아들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장은 담에서 떨어진 후 얼굴이 부끄러워 한동안 며느리 쪽을 못 봤고, 부잣집 마님은 문을 닫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원님은 그 뒤로 그 마을에 내려올 일이 없어졌습니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고요 속에서 요즘 자꾸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 항아리를 수십 년 동안 쌀 한 줌 이상을 넣지 않으셨을까? 배고픈 날도 있으셨을 텐데, 힘든 날도 있으셨을 텐데, 혼자 아들 키우며 집안 꾸려가던 그 긴 세월 동안 그 항아리 하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쌀 한 줌, 물 한 그릇씩만 넣고 그냥 두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시어머니는 왜 매일 광으로 가셨을까? 두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그릇과 쌀 몇 알만 넣고 나오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며느리는 콩 하나를 집어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냥 입에 넣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그냥 먹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이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저녁상을 차릴 기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소지 옆에 쪼그려 앉아서 퍼먹었습니다. 상도 없이 수저만 들고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맛있네. 제가 오늘 쌀 씻을 때 3번 헹궜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집 온 이후 반년 동안 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밥이 맛있다는 그 3글자가 반년치 칭찬보다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분도 마음이 있으시구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그날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맛있다는 말 한마디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반년이 걸리셨구나. 그렇다면 그 반년 동안 이분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불현듯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마당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올가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감이었습니다. 이미 서리가 내려 더 달아진 감이었습니다. 까치들이 그 감을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더 빨리 땄습니다. 며느리는 그 감을 따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배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 세월 동안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많았을 테니까. 그냥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감을 항아리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물 위에 감이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감이 물 위에서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항아리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따뜻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광 쪽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광문을 여신 소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신 채로 멈추어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광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두 손은 양옆에 내려져 있었고 고개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항아리 주변 바닥에 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탐스럽고 예쁜 주황빛 감들이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늘어놓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어제 며느리가 넣었던 감 한 개가 밤사이에 수십 개가 되어 항아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빛이 광 안으로 조금씩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이 감들 위에 앉았습니다. 주황빛 감에 아침 빛이 물들자 그 색이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서 계셨습니다. 한 손이 천천히 올라오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이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며느리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꺼내 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뭐 드릴까요? 됐다. 내가 한다. 그런데 어깨가 닿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와 며느리의 어깨가. 부엌이 넓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부러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따뜻하니까요. 두 사람은 아침 내내 아무 말 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오랫동안 이 집에 없었던 무언가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 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항아리를 탐내며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들에게요. 훈장에게도 부잣집 마님에게도 마을 노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시어머니는 직접 바구니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던 사람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것이 낯설었습니다. 군장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게 웬? 드시오. 맛있소. 감사합니다. 감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뒷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찾아왔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손에 감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는 결국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2배가 된 것을 또다시 2배로 쓰는 것. 시어머니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2 사람은 나란히 광 안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항아리에 물 한 그릇을 조용히 부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하나가 그 사이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궁금했습니다. 욕심을 안 내기가 참 어렵더라. 나도 처음엔 많이 넣어보고 싶었다. 그러셨어요? 그랬지. 쌀 한 섬 넣으면 어떻게 될까? 금 한 냥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매일 그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안이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냥 쌀 한 줌만 넣었다. 오늘 저녁 밥 지을 만큼만. 그러면 항아리가 따뜻해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항아리가 2배로 주는 건 뭐예요? 물건이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등잔 불꽃이 한 번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그 한마디가 광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에 눈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는 원래 소리가 없지만 그날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 2배가 되고 또 반이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오해가 풀리는 순간도 있었고, 어색함도 있었고, 그것이 녹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항아리가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항아리는 지금도 그 집 광 안에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욕심으로 넣으면 줄고 누군가 진심으로 넣으면 2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단, 가장 많이 2배가 되는 것은 쌀도 금도 아닙니다. 그 항아리 앞에서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슬쩍 닿은 어깨 하나,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시간 하나. 그런 것들이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2배가 되어 남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욕심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것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저녁 그 가벼운 것 하나씩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응원 보내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